이거 만드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개발한 유연 투명 전극이라는 기술입니다. 유연 투명 전극 기술 개발자 강홍규 박사. 유연 투명 전극 필름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TV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 소재로 투과도를 가지고 그리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필름을 말합니다. 이 얇고 투명한 필름에 전기가 통한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전기가 통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투명 전극 필름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OLED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터치 패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흔히 저희가 접는 휴대폰 그리고 말리는 TV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에선 휘어지거나 반으로 접히는 디자인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요즘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유연성까지 갖춘 투명 전극 필름이 필수라고 한다. 저희가 개발한 투명 전극 기술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순간 갑자기 필름을 들고 구겨버리는 기술자? 인정사정 없이 구겨버린 필름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필름을 이렇게 구겨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겨도 전기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엔 구겨져도 너무 구겨져 버린 필름의 상태. 그런데 전기선을 연결하자 신기하게도 여전히 전기가 통하는 모습. 구겨져도 전기를 통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기술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투명 전극은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어서 크랙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의 기술은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기를 구겼을 때도 전기를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유연 투명 전극 필름의 경우 자주 휘거나 구부리면 필름에 코팅된 전극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 저항값이 높아져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데 여기에 접히는 선이 그대로 남는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기술자가 개발한 유연 투명 전극 필름은 20만 번을 접어도 멀쩡하다는데 저항값의 변화가 거의 없어 전기가 계속 잘 통한다고. 또한 접히는 선이 남지 않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아도 전혀 균열이 없는 모습. 접히는 부위가 발생하지 않고 낮은 저항에서 저항 증가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투명 전극보다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특별한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는데 먼저 무언가를 들고 온 기술자. 그 정체는 바로 은. 이거는 일단 정기적인 저항 특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기가 잘 통합니다. 굉장히 은백색으로 굉장히 그 가시광에서 투과율이 높습니다. 얇을 때. 네, 그래서 투과율이랑 저항 특성 때문에 은을 저희가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은과 고분자 물질을 혼합해 코팅하는 방법을 개발. 이로 인해 접착력이 강화되어 자주 접거나 휘어도 전기가 통한다는 것. 또한 이 기술을 접목해 큰 면적에 균일하게 코팅하는 원천 기술도 국내 최초로 개발. TV나 터치스크린 등 큰 화면이 필요한 곳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단다. 유레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에게 약물을 투여했을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이를 보기 위해선 특수한 장치인 형광현미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네요. 작은 녹색 점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점들 하나하나가 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단백질 응집체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분들도 뇌에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라크들을 갖고 계시고 이 플라크가 있으면 알츠하이머 환자다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07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발견한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이름을 딴 이 병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뇌에 뭉쳐 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쥐를 살펴보면 형광물질에 염색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뇌 전체에 축적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뇌에서는 뭉친 단백질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 중인 김 박사팀. 지난 2015년 마침내 신약 후보 물질을 찾게 됐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화합물 하나가 계속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해석을 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원했던 답은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도와주지 않거나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도와주거나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방해하는 요 세 가지 답이 필요했는데 다른 답이 나오는 물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 혹시 아밀로이드 베타가 뭉쳐져 있는 걸 풀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이제 구현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맞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알츠하이머 현결전환 마우스한테 투약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봐서 입증을 하고 논문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극복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김영수 박사. 그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혈액 진단을 위해서 그 혈액 단백질, 알츠하이머병의 단백질은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고요. 신약 후보 물질을 활용한 이 장치의 원리는 검사 대상에게서 혈액을 채취해 2개의 샘플로 나눈 다음 이 중 하나의 샘플에만 신약 후보 물질을 넣어 뭉쳐있는 단백질을 풀어주는 건데요. 만약 알츠하이머병이라면 뭉친 단백질이 풀려 단백질 수가 늘어나 두 샘플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정상이라면 뭉친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5년의 연구 끝에 혈액 한 방울로 조기에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이 방법은 유명한 과학학술지에 게재되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 한 회사의 계약 총액 40억에 기술 이전됐습니다. 향후 예상 수익 약 3,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기술로 평가받았다네요. 유레카! 수박은 두드렸을 때 똑똑 소리가 나야 잘 익은 것이고 딸기는 만져봤을 때 단단한 녀석이 맛이 좋고 신선하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꿀팁이 있죠. 이렇게 열심히 과일을 골라도 막상 먹으려고 깎아보면 안이 썩어 있거나 잔뜩 물러있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과일처럼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기기들로 건강을 검진하곤 하는데요. 굳이 우리 몸속에 칼을 대지 않아도 종양 등의 각종 질병 등을 찾아낼 수 있어 유용한 방법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몸속을 찍는 사진기의 시작은 X선 사진이었습니다. 1895년 독일의 과학자 빌헬름 렌트겐은 원자 속에서 방출되는 기묘한 복사선인 렌트겐선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X선은 세포 조직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요. X선을 담을 수 있는 카메라 또는 현상할 수 있는 검판을 이용하면 우리 몸속의 뼈의 조직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의 몸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렌트겐은 1901년 제정된 노벨 물리학상의 최초 수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레카! 그런데 탁자같이 생긴 무언가를 차 밑에 놓는 사람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차 밑에 뭘 설치하신 거예요? 네, 방충망입니다, 방충망. 진짜 방충망이다. 아니 방충망을 왜 차 밑에다 두신 거예요? 네, 이게 저희가 만든 방충망인데 이 방충망을 이 차로 강도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방충망 테스트를 차로 한다고요? 네, 차 내려주세요. 1톤이 넘는 자동차를 방충망이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순간 자동차가 완전히 올려진 후에도 끄떡없는 방충망. 찢어지기는커녕 늘어진 부분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 이게 어떻게 안 찢어지는 거예요? 예,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1000km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방충망입니다. 성인 남자가 올라가 뛰어도 될 만큼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방충망이 튼튼하면요. 1, 2층에 저층에 방범창을 쓰던 거를 방범창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에 같은 경우는 이 안전망을 설치한다면 아이들의 추락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안전 방충망엔 어떤 기술이 적용된 것일까?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충망이고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방범창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기존 방충망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일반 방충망을 보시면 손으로만 밀기만 해도 빠집니다. 보시면 손으로만 밀어도 빠지게 됩니다. 쉬워도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방충망. 심지어 손가락 힘만으로도 구멍이 생기고 찢어지기까지 하는데 일반 방충망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찢어집니다. 하지만 기술자가 개발한 방충망은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도 일반 방충망처럼 쉽게 분리되지 않고 심지어 칼로 방충망을 긁고 긁어도 찢어지지 않고 멀쩡하다. 저희가 만든 방충망은 특별한 결합 방식을 사용해서 방충망과 방충망 틀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방충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간이 찢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일반 방충망은 불이 닿게 되면 곧바로 망이 녹아버리는데 기술자의 안전 방충망은 방염 처리를 통해 불에 타거나 녹지 않는다고. 틀부터 남다른 기술자의 방충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신 알루미늄 틀을 사용한다. 플라스틱보다 알루미늄 바가 훨씬 더 튼튼하고 힘이 없고 오랜 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바를 사용하는 겁니다. 방충망 틀을 연결해 단단히 고정시켜 조립해주고 다음으로 틀에 방충망을 결합해 주는데 저희가 특별한 방식으로 망을 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그 망과 틀의 결합 방식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립한 틀에 맞게 방충망을 재단해서 고정하고 롤러 장비를 사용해 홈이 파인 곳에 망을 집어넣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자 방충망의 핵심 기술을 볼 수 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망을 틀 안쪽으로 꺾어 넣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망 자체가 틀 속으로 꺾여 들어가 있습니다. 틀의 꺾인 부분을 따라 망을 잘 고정한 뒤 덮개로 덮어주면 끝! 볼트를 사용하지 않아 녹도 생기지 않는다고. 여기 스테인리스 망과 알루미늄 바 두 가지만 가지고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을 만들 때도 텐션이 굉장히 뛰어나고 오랜 세월 써도 변형이 없습니다. 완성입니다. 유레카! 그렇다면 인체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면 표피세포에서 산성물질, 병원균 분해 효소 등을 분비해 초도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선을 뚫고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면 백혈구 속 면역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면역세포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데요. 먼저 대식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먹어치웁니다. 이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발열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자연 살해 세포라 불리는 NK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데요. 여기까지를 1차 면역 반응 또는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만약 1차 면역 반응이 실패로 돌아가면 면역 체계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T세포 중 일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일부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항체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반응한 B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항체는 바이러스를 공격하는데요. B세포는 이 바이러스를 기억해 두었다가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죠. 이를 2차 면역 반응 또는 후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NK 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 자연 살상 세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선천 면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몸에 이제 충분히 있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염이 되죠. 그 감염된 세포를 알아내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셀은 보통 둘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CD8을 가진 T셀이 킬러 T셀이 되는데 이 킬러 T셀들은 마찬가지로 감염이 돼 있는 세포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에서 중요한 세포는 선천 면역에서는 NK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응 면역에서는 킬러 T셀이 되겠죠. 유레카! 제일 먼저 환기청정기를 살펴보는데 저희가 개발한 환기청정기는 외부에 있는 공기를 들여와서 필터링을 거쳐서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불어내 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필터의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세먼지처럼 각종 오염물질이 섞인 외부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내어 실내에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필터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기술자. 저희는 두 가지 필터를 쓰는데요. 이게 미디움 필터고 큰 먼지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헤파 필터는 두꺼운데 미세먼지든 작은 먼지들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필터를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필터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외부가 아무리 오염되더라도 그 실내로 미세먼지를 99.8%를 걸러주기 때문에 실내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기관에서 공인한 시험을 통해 높은 등급을 받은 헤파 필터와 미디움 필터, 이 두 개를 함께 사용한 것이 기술자 필터의 특징. 그런데 필터가 두 개라더니 하나가 더 있다? 이 안에 있는 것도 필터 아닌가요? 이거는 필터가 아니라 전열교환 소자라는 것입니다. 전열교환 소자? 독특한 외관을 띤 모습.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여기 공기 구멍을 보시게 되면 이 공기 구멍을 통해서 실에 있는 공기가 실내로 이쪽 방향으로만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공기 구멍 하부에 또 공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공기 구멍을 통해서 실내에 있는 공기와 실외에 있는 공기는 섞이지 않고 이렇게 크로스돼서 공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내에 있는 공기가 따뜻하면 실외에 있는 공기도 따뜻하게 데워져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고 실내에 있는 공기가 차가우면 실외에 있는 공기도 차갑게 식혀져서 실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외부 공기를 정화해 넣어준 것은 물론 온도까지 조절해 환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시켜준다는 기술자들의 환기 청정기. 또한 수직 정원의 경우 식물을 통해 미세먼지 제거를 돕고 물을 공급해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데 여기에 숯 화분을 이용해 물의 오염을 막고 악취를 방지한단다. 환기청정기나 휴식 정원이 잘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자들이 만든 공기청정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라는 공기측정기. 실내에서 일어나는 공기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한 뒤 공기청정 기기들을 작동시켜 실내 공기를 관리한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실내 공기질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 작동 요건에 맞춰서 각각의 시스템들은 작동하게 됩니다. 공기 측정기를 통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총 6가지의 실내 공기 요소를 측정하는데 이렇게 측정된 실내 공기 데이터는 계속 누적되어 실내 공기를 기술자들의 서버에 계속 누적. 덕분에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평상시에 다른 생활 패턴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이게 장비의 결함인지 현장의 변화인지를 감지해서 즉각적으로 공기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이거 보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나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증표예요. 어머나? 하지만 이거 뭔가 약해 보이는데. 어머나, 내가 버렸잖아. 구겨진 사랑의 증표. 영원한 사랑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건가요? 내가 이걸 원래대로 1초 만에 되돌려 놓겠어.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따라오시오. 이리 오세요, 셀리나. 이리 와서 예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세요. 구겨진 철사를 유리병에 넣는 정구슈타인. 잘 봐요, 셀리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예. 그리고는 철사에 끓는 물을 붓는데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자 변화가 일어난다. 마치 몸을 비틀듯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모양을 바꾸는 신기한 모습. 아니 이럴 수가. 완벽하게 하트 모양으로 돌아온 철사. 가느다란 철사가 일으키는 신비한 현상. 다시 봐도 놀라울 뿐인데요. 끓는 물만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철사가 바로 형상기억 합금이거든요. 형상기억 합금이란 모양을 기억하는 합금이란 뜻으로 특정 온도가 되면 원래의 모양대로 되돌아가는 똑똑한 금속이죠. 몇 시간 전 형상기업 합금을 준비한 정구슈타인. 철사를 구부려 하트 모양을 만들고 못으로 모양을 고정시킨 뒤 불로 가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철사 전체에 400도 이상의 높은 열을 가해주고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가 식혀줍니다. 자, 이러면 이 철사는 평생 이 모양을 기억하게 되죠. 셀리나.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형상기억 합금의 종류는 10개 정도. 정구슈타인이 사용한 철사는 니티놀로 니켈과 티탄이 합금되어 있는데요. 두 금속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회복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철사의 경우 회복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설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에 넣었을 때 빠르게 복구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유레카! 겉으로만 보면 기존 펌프와 기술자의 펌프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겉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속에 그 절단에서 보면은 이런 금속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일반 펌프를 반으로 가르자 보이는 금속 스프링.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안에 절단에서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기존 펌프에 사용되는 스프링과는 전혀 다른 모습. 재질에서부터 모양까지 새롭게 설계했다는 기술자의 친환경 펌프. 위에 버튼과 그다음에 뚜껑과 속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 다 같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재질 가지고 해서 이것을 분쇄해서 한 가지 원료로 써야 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펌프입니다. 플라스틱 통들 전부 다 재활용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활용될 거라고 버리지만은 이 안에는 이 자그마한 스프링 하나 때문에 이 펌프가 폐기물로 됩니다. 플라스틱과 금속이 섞여 있어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가능한 펌프. 금속이 들어가면 일단
그게 사출이 안 되니까 펌프를 생산하는 전 세계적인 업체들은 다 하려고 이때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자 역시 친환경 펌프 스프링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다고. 처음에는 막연하게 금속으로 된 형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건 힘이 되게 약합니다. 그리고 힘이 분산돼서 이것은 스프링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속 스프링의 경우 힘을 가해도 복원이 빠르지만 금속보다 내구성이 약한 플라스틱은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복원력이 떨어지고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스프링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 복원력을 더 세게 할 수 있는가 해서 고안해 놓은 게 DNA의 그 구조를 활용해서 이 복원력을 더 세게 했습니다. DNA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나선형 구조의 사선으로 연결고리를 넣은 기술자의 스프링. 이 연결고리 덕분에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고 복원력이 높아 기존 금속 스프링이 들어간 펌프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더 부드럽게 눌러지는 것은 물론 화장품이 금속에 닿지 않아 내용물이 변질될 가능성도 줄었단다. 금속이 들어간 펌프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성능이 좋게끔 만드는. 구조뿐만 아니라 소재 선정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기술자. 해당 소재를 다루는 공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폴리에틸렌인데요. 그 수많은 사출 재료 중에 이 원료를 쓰는 이유는 이게 가장 재활용이 용이하고 기본 화장품 용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이를 우선 녹이고 기술자가 직접 제작한 금형에 넣어 압력을 가한 뒤 식혀주면 비로소 하나의 부품으로 탄생.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들을 모두 조립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발자의 기술로 무장한 친환경 펌프 완성!